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인과 그래프에 대해서 기초적인 설명을 드렸는데, 그럼 마지막으로 인과 그래프가 왜 유용한지에 대해서 제가 세 가지의 어떤 사례를 들어드리고자 해요. 자, 그래서 인과 그래프의 활용 사례 첫 번째를 제가 사실 가장 강조드리고 싶은 건데, 바로 이런 통제 변수의 활용과 연구 설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시사점을 제공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앞서 설명드렸던 대로 이런 인과 효과 이외의 어떤 제3의 경로, 즉 백도어 패스를 차단하는 가장 중요한 가장 쉬운 방법으로서 통제 변수를 활용을 한다라고 했죠. 그랬을 때 그럼 데이터가 있는 모든 변수를 다 통제 변수로 넣어야 되냐? 그렇지 않죠. 인과 그래프를 분석함으로써 공통의 원인은 통제 변수로 포함해야 되고 공통의 결과는 포함하면 안 되죠. 정리를 하면은 그 공통의 원인을 우리는 컨파운더라고 얘기를 한다고 했죠. 컨파운더는 우리는 통제 변수에 포함을 해야 돼요. 하지만 반대로 콜라이더, 어떤 공통의 아까 제가 뭐 조금 잘못 얘기한 것도 같은데 다시 정리를 하면은 공통의 원인인 그런 컨파운더는 우린 통제를 해야 되지만 공통의 결과인 그런 콜라이더는 통제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즉 통제 변수로 넣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어떤 변수를 통제해야 되고 통제해야 될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전략을 제시를 해주는 게 바로 인간 그래프의 중요한 역할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하게는 그러면은 컨파운더에 대해서 통제를 하고자 하는데 그러면은 어느 정도까지 통제를 해야 되느냐 이거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인과 그래프를 정확하게 정의를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앞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뭐 4개의 통제 변수만 포함하면 되는지 뭐 10개를 포함해야 되는지 20개를 포함해야 되는지 이거는 전적으로 여러분들이 인과 그래프를 어떻게 정의하는지에 따라서 어느 정도 통제를 해야 충분한지가 결정이 된다라는 거를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논문을 보다 보면은 그 뭐 이 경로를 차단한다는 거는 블라킹 한다고 하기도 하고 컨트롤링 한다고 하기도 하고 또 컨디셔닝이라는 표현도 많이 써요. 그래서 뭐 컨디셔닝 온 어떤 변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컨디셔닝 온 한다고 하고 컨트롤링 포 어떤 변수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뭐 백도어 패스를 블락한다. 어떤 변수를 뭐 컨디셔닝 한다. 어떤 변수를 컨트롤링 한다. 다 같은 의미입니다. 어떤 제3의 경로를 차단하기 위해서 효과를 통제하고 어떤 영향을 고정한다라는 의미로 다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외곽 테두리로서 이런 인과 그래프에서는 표현을 하게 되고 그리고 어떤 변수 A와 변수 B 사이에 경로가 전부 다 차단이 돼서 정보의 흐름이 완전히 차단되는 경우 즉 상관관계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경우를 우리는 A와 B가 디세퍼레이션 됐다고 해요. 방향적으로 분리가 됐다라는 거죠. Directed Separation이라는 건데 방향적으로 분리됐다라는 이 인과 그래프에서는 그래서 그런 걸 디세퍼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인과 그래프에서의 인과 추론의 전략은 뭐냐면은 만약에 A와 B를 추정하고자 하는데 그러면 이런 인과 효과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경로 있죠. 뭐 이렇게 가든 뭐 이렇게 가든 뭐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가든 이런 모든 거를 디세퍼레이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과 효과 외에 모든 경로를 차단해서 디세퍼레이션을 해야 A와 B의 어떤 인과적인 효과를 제대로 추정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접근이 바로 인과 그래프의 접근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디세퍼레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그러니까 교란 요인을 찾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교란 요인은 모두 차단을 해야 되죠. 이건 앞에서 이제 설명을 드렸죠. 왜 교란 요인을 차단을 해야 되는지. 그래서 이 교란 요인은 공통의 원인이고 그런 공통의 원인인 교란 요인은 우리가 차단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 또 만약에 A와 B의 어떤 모든 경로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사실 중재 요인도 차단을 해야 되겠죠. A가 C를 통해서 중간다리 역할을 해서 B로 간다고 한다면은 A와 B 간의 어떤 모든 경로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이 중재 요인인 C도 차단을 해야 되고 만약에 A와 B의 어떤 이런 인과 효과를 추정하고자 하는 게 목적이라면은 사실 이 중재 요인은 그대로 놔두는 게 옳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사실 A와 B의 직접적인 효과를 추정을 하는 게 맞는 건지 A가 C를 통해서 B를 가는 이런 중재 효과를 추정하는 것이 맞는지는 사실 이거는 어떤 정해진 답은 없어요.
연구자의 어떤 주관적인 판단에 따르는 거고, 연구자가 어떤 그 중재 요인이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그 연구 목적에 부합하다고 생각을 한다면은 이런 중재 요인을 포함을 해야 맞는 거겠죠.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인과 효과를 추론하는 게 목적이라면은 이런 중재 요인은 차단하면 안 되겠죠. 당연히 차단하면 인과 효과까지도 차단이 되니까. 하지만 우리는 그 인과 효과는 차단하는 거는 우리의 목적이 아니죠. 하지만 그 외에 어떤 이런 다른 요인에 의해서 뭔가 이런 중재 요인이 있다면 이런 중재 요인은 차단을 해야 맞는 거겠죠. 그쵸?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공통의 결과인 C를 찾아서, 즉 충돌 요인을 찾아서 그 C는 가만히 놔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쵸? 반대죠. 이거를 차단하고 통제하면은 오히려 없던 그런 백도어 패스가 오픈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차단하지 말고 가만히 놔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디세퍼레이션이라고 표현했지만 사실 앞서 설명드렸던 그런 교란 요인과 충돌 요인을 어떻게 다뤄야 하고 어떻게 백도어 패스를 차단하고 선택 편향을 없애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과 일맥상통하는 거기 때문에 이해하기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뭐 간단한 연습 문제를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은 A에서 Y로 가는 이런 인과적인 효과가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가장 먼저 할 일은 백도어 패스를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인과 그래프를 그리는 게 당연히 첫 번째고, 그 다음에는 이런 인과 효과 외에 어떤 제3의 경로인 백도어 패스를 분석을 함으로써 어떤 거를 차단을 해야 되는지를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여기서는 이 한 가지의 경로가 있어요. 즉, 이 V에 있는 이 정보가 A에 가고 또 이게 W로 흘러가고 그 W의 정보가 이렇게 Y로 흘러감으로써 A와 Y 간의 어떤 공통의 정보가 담길 수 있는 이러한 어떤 제3의 경로가 형성이 되죠. 인과 효과 이외의 제3의 경로가 뚫리죠. 이렇게 모든 이런 A와 Y가 공통의 정보를 담게 만드는 그런 연결되는 경로를 이제 백도어 패스라 하고, 이런 백도어 패스가 있을 때 우리는 그러면은 어떤 걸 차단해야 되느냐? 사실 뭐 차단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V를 차단해도 또 되고, 왜냐하면 V를 차단해도 통제해도 이 정보가 이렇게 흘러가지 않겠죠. 그쵸? V를 차단해도 되고 아니면은 W를 차단해도 돼요. V에 있는 정보가 W로 흘러가더라도 만약에 W를 차단하면은 이게 이젠 이렇게 Y로 흘러가는 경로를 차단을 하겠죠. 그쵸?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다시 정리를 하면은 이렇게 하나의 백도어 패스가 존재를 하고 이랬을 때는 V를 차단하거나 W를 차단함으로써 이런 백도어 패스를 차단하고 선택 편향을 배제할 수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정말 관심 있는 A가 원인이 되어서 Y의 결과로 나타나는 이런 인과 효과를 추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오른쪽의 사례는 어떨까요? 자, 오른쪽의 사례는 일단 오른쪽의 인과 그래프를 보면은 그 정보의 흐름을 분석함으로써 우리는 그 제3의 경로를 쉽게 분석할 수 있어요. V에 대한 정보는 이렇게 흘러가고 M에도 흘러가죠. 자, 그러면은 이 W에 대한 정보는 M에도 흘러가고 Y에도 흘러갔어요. 자, 하지만 여기서는 A와 Y, 우리가 관심 있는 그런 원인과 결과는 서로 어떤 공통의 요인을 담고 있지 않죠. 인과 효과 이외의 어떤 다른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있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관관계가 생기지 않고 이랬을 때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추정을 하면은 A와 Y 간의 인과 효과를 추정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만약에 실수로 우리가 M을 이렇게 통제해 버렸다 라고 하면은 이 V에서의 결과가 이렇게 흘러갔다가 M이라는 결과와 같이 튕겨 나오고, 그래서 M이라는 결과가 여기 담기고 또 마찬가지로 M이라는 결과가 또 튕겨 나와서 여기에도 담기고 또 그 M이라는 이 정보가 다시 Y에 흘러가서 또 여기에 담기고 또 M의 정보가 또 흘러가서 여기에도 담겨서 원래는 없던 그런 상관관계가 갑자기 이렇게 생기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럴 때는 사실 가만히 있었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M이라는 이런 변수를 만약에 통제 변수로 포함하고 나면은 선택 편향이 생기고 인과 추론이 잘 안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고, 만약에 불가피하게 M을 만약에 통제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W를 더 통제를 하면은 이 M에 대한 정보가 이렇게 갔다가도 이렇게 흘러가지 않겠죠. 그래서 만약에 M을 불가피하게 통제를 해야 된다면 W도 추가적으로 통제를 하거나 혹은 V를 통제를 해도 되죠.
V를 통제를 해도 이 M에 대한 정보가 이렇게 A로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백도어 패스를 차단할 수 있죠. 즉 선택 편향을 없앨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런 어떤 제3의 경로를 차단하는 전략은 굉장히 다양해요. 그 중에서 연구 상황과 목적에 맞게 선택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도 뭐 다양한 또 이런 예시를 드렸는데 제가 뭐 이런 거를 다 설명을 드리지는 않을게요. 여러분들한테 연습 문제로 남겨드릴 텐데 사실 제가 방금 했던 것처럼 이 공통의 원인과 공통의 결과를 하나하나 찾음으로써 그 하나하나의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우리는 쉽게 이런 제3의 경로를 분석할 수 있고 또 어떻게 차단을 하고 통제를 하는 것이 이런 제3의 경로를 완전히 차단함으로써 이 인과 효과를 제대로 추정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의 연습 문제로 남겨두고 혹시라도 뭐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한테 질문을 주시면 충실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제가 간단히 예시를 통해서만 설명을 드렸는데 진짜 이런 인간 그래프를 통해서 막 그런 분석을 하는 것이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 가지 예시를 보여드리면은 이거는 이젠 역학 저널에 나온 이제 논문인데 임신 전에 산모의 몸무게가 원인이 되어서 제왕절개 분만의 어떤 결과로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인과 효과를 분석하고자 하는 거예요. 즉 여기서 이런 어떤 임신 전 산모의 몸무게가 원인 변수가 될 거고 이런 제왕절개 분만이 이제 결과 변수가 되고 이 연구에서의 목적은 이러한 인과관계를 추론하고자 하는 건데 이런 인과관계를 추론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택 편향의 원인에 대해서 이 연구자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분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복잡해 보이죠. 사실 복잡한데 이렇게 복잡해 보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공통의 원인이 무엇이고 공통의 결과가 무엇이고 또 중재 요인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분석함으로써 어떤 것을 통제를 해야 되고 하는지를 우리는 정확하게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면은 지금 여기 있는 변수 있죠. 여기 있는 변수는 지금 이렇게 원인에도 영향을 미치고 결과에도 영향을 미치는 공통의 원인이죠. 즉 컨파운더죠. 즉 이럴 때는 얘는 통제를 해야 맞는 거가 되겠고 공통의 결과로서 나오는 거는 여기서 정의를 하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 제왕절개 분만이라는 결과 변수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 연구의 목적과 연구의 컨텍스트 하에서는 이제 그런 상황을 가정을 했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콜라이더는 존재하지 않고 뭐 중재 요인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런 변수를 보면은 이러한 변수는 이렇게 흘러갔다가 이렇게 흘러가죠. 즉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데 중간다리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직접적으로 만약에 추론하고자 하는 그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이 변수는 통제해야 맞는 거겠죠. 근데 만약에 연구자의 목적이 이러한 직접적인 효과도 추정을 하고 싶지만 이렇게 간접적으로 이것을 통해서 이 징검다리를 통해서 이렇게 가는 이 간접 효과에 대해서도 분석을 하는 게 연구의 목적이라고 한다면은 통제하지 않고 분석을 하는 게 맞는 거겠죠. 이처럼 이렇게 하나하나의 어떤 비록 좀 복잡해 보일 수 있는 인과 그래프라고 할지라도 하나하나의 어떤 공통의 원인과 공통의 결과 그리고 중재 요인을 분석함으로써 어떤 변수들을 통제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활용한 어떤 그 코로나19의 연구에 대해서 하나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기에 앞서서 그러면은 이런 여성 호르몬 처방은 자궁암을 유발하는가? 라는 연구 질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죠. 자, 그러면은 이것의 어떤 구조적인 이해가 있어야지 우리는 어떤 인과관계를 분석하는 전략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첫 번째 인과 그래프는 여성 호르몬 처방은 어떤 자궁암 발병에 인과적인 효과가 있다라는 주장에 부합하는 인과 그래프예요. 즉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 처방을 하는 것이 원인이 되어서 이 암 발병에 영향을 미치고 그것이 이제 암 발병의 어떤 진단율을 높이는 영향을 미쳐서 이런 경우는 비록 암 발병의 진단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건 아니지만 당연히 암 발병의 진단에 어떤 암이라는 중요한 이런 암 발병이라는 중요한 어떤 요인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는 인과적인 효과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이런 아까 예일대학교의 그 연구진들의 비판은 사실은 이런 인과 그래프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이런 왼쪽의 인과 그래프를 가정을 하고 기존 연구들에서 분석을 해왔는데 사실은 그런 인과 그래프가 잘못됐고 가정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 추정된 결과를 우리는 믿을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게 예일대학교 연구진들의 비판이었고, 그렇게 비판을 함으로써 제안을 한 새로운 인과 그래프는 바로 다음과 같죠. 즉 에스트로겐의 처방이 이 자궁출혈이라는, 그러니까 자궁출혈 유발을 하고 그 자궁출혈을 경험한 환자들이 자궁 검사를 받음으로써 이런 암 발병의, 그러니까 암 진단, 그러니까 원래 있었는데, 그러니까 에스트로겐을 처방을 받아서 암이 발병한 게 아니고 원래 있는데 너무 초기여서 모르던 그런 자궁암에 대해서 자궁 검사를 통해서 이렇게 발견하게 되는 그런 확률이 발견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제3의 경로를 통해서 발생하는 이런 상관관계에 있고 선택 편향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즉 원래의 만약에 인과관계는 이런 거죠. 이런 거. 이렇게 가는 게 인과관계죠. 하지만 그냥 만약에 분석을 한다면은 이렇게 이 자궁출혈이라는 이런 제3의 요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이런 백도어 패스가 열려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 에스트로겐 처방과 자궁암 발병 간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는 정확한 인과관계를 추론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연구진들이 제안한 방법이 이 자궁출혈을 경험한 환자들만 추려서 한다는 게 약간 매칭과 비슷한 접근인데, 그러니까 이 변수가 같도록 효과를 고정하고 통제한다는 접근이죠. 즉 이런 자궁출혈에 대한 효과를 고정하고 나면은 이러한 경로가 이렇게 차단되겠죠. 이렇게 간다고 할지라도 이렇게 넘어가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이 경로가 차단이 되고, 이랬을 때 만약에 또 어떤 관계가 성립이 된다면은 그거는 진짜 우리가 추정하고자 하는 이런 인과관계가 맞고, 만약에 그런 결과가 안 나온다면은 이런 결과가 없는 그런 인과 효과가 없다라고 추정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보면은 두 번째 인과 그래프가 맞는 것 같고 또 예일대학 그 연구진들의 어떤 주장이 맞는 것 같죠. 근데 하지만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하버드와 이제 보스턴 대학 연구진들은 이러한 주장에 반대를 했다고 했죠. 이런 전략으로는 인과관계를 제대로 추정할 수 없다라는 주장이었죠. 그러면은 그런 하버드와 보스턴 대학교 연구진들은 어떤 비판을 하는 걸까요? 사실은 이 두 번째 인과 그래프도 잘못됐다라는 비판이에요. 그러면은 이 비판하는 연구자들은 어떤 인과 그래프를 제안을 하는지를 생각해 보면은 사실 이런 그래프를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자, 사실은 이 에스트로겐 처방이 이렇게 에스트로겐 처방이 이런 자궁출혈을 증가를 시킬 수도 있지만 사실 자궁암이 발생하면은 당연히 자궁출혈이 발생을 하겠죠. 그쵸?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이 자궁출혈이라는 게 공통의 결과, 즉 컬라이더로서 역할을 한다면은 이 자궁출혈이라는 것을 통제를 하고 효과를 고정했을 때, 즉 자궁출혈을 경험한 환자들만 추려서 분석을 했을 때 우리는 이제 이게 왜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알죠. 설령 이런 에스트로겐 처방과 자궁암 간에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할지라도 이런 공통의 결과를 통제함으로써 이런 백도어 패스가 열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건 우린 이제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만약에 이 세 번째 인과 그래프가 맞다면은 세 번째 인과 그래프가 맞다면은 어떤 자궁 그 출혈을 경험한 환자들만 추려서 그런 효과를 통제하고 영향을 고정을 하는 것이 오히려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데 잘못된 방법일 수 있다라는 어떤 이런 주장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실제로 인과 효과가 없더라도 어떤 인과적인 효과가 있는 것처럼 그런 상관관계가 분석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쵸? 제가 이런 경우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아까 설명드렸던 그 inverse probability weighting이 쓰일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면은 제가 이걸 다시 지우자면은 이것은 지금 공통의 결과죠. 공통의 결과이기 때문에 통제를 하면은 안 되죠. 그쵸? 통제를 하면 안 되는데
통제를 하지 않으면은 사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딜레마인 거예요. 생각을 해보면은. 근데 이런 것까지 같이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굉장히 딜레마인 게 통제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원래 우리가 진짜 어, 추론하고자 하는 인과관계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는 인과관계인데 그 백도어 패스가 지금 이렇게 열려 있죠. 이건 우리가 추론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그 인과 추론을 어렵게 만드는 그런 선택 편향이잖아요. 그 선택 편향의 요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차단해야 되는데 이거를 이렇게 차단하고 나면은 이게 공통의 결과라서 또 다른 이런 경로가 생기고 이런 경로가 생겨서 차단을 해야 되는데 차단하면 안 되는 이런 딜레마에 빠지죠. 제가 이런 상황이 대표적으로 그런 경로를 차단을 하면은 인과추론을 하지 못하는 대표적인 상황이고 이럴 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IPW, Inverse Probability Weighting, 역확률 가중이라는 방법이고 이런 거를 좀 더 이제 일반화한 게 G 메소드, Generalized Method라고 하는 방법이라는 거를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의 상황에 대해서만 조금 이해를 하시고 혹시라도 좀 더 이제 깊이 있게 또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또 별도로 찾아서 공부를 하시거나 만약에 혹시 궁금하시다면 저한테 메일 보내주시면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충분히 충실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랬을 때는 뭐 이런 인버스 프로바빌리티 웨이링 방법을 통해서 추정을 하는 게 맞는 접근일 거고 아니면은 그걸 어떤 실험 디자인을 통해서 연구 디자인을 통해서 그거를 아예 차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렇게 접근을 할 수 있죠. 아예 연구의 디자인적으로 이거를 차단하는 게 아니고 이 자궁출혈이라는 변수의 영향을 차단하는 게 아니고 어떤 건강검진을 주기적으로 받는 환자들만 추려서 검사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그 건강검진을 주기적으로 받는 환자들은 그 건강검진에 어떤 자궁검사도 여성분들 뭐 포함이 되어 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자궁출혈이 됐을 때 그것이 단순히 어떤 자궁암 진단이라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겠죠. 왜냐하면 그 전에 계속 주기적으로 자궁검사를 하고 또 건강검진을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어떤 그냥 실험의 어떤 설계를 통해서 연구의 설계를 통해서 어, 설계적으로 이러한 효과를 아예 그냥 지울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굉장히 잘 이렇게 디자인을 해야만 이게 이제 지울 수 있겠죠. 이렇게 애초에 그냥 처음부터 연구 설계를 굉장히 까다롭게 신중하게 잘 함으로써 아예 그냥 이런 효과 자체를 배제를 하도록 연구 설계를 할 수도 있죠.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러한 이 자궁출혈을 통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자궁출혈과 그 어떤 에스트로겐 처방과 자궁암 발병 간의 인과적인 효과를 제대로 추론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의 사례는 사실 이거는 역학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례고 사실 저도 이제 그런 어떤 사례들을 아래에서 있는 이제 강의들에서 이제 공부하고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드리는 부분이고 사실 저도 뭐 역학에 대한 어떤 배경 지식이나 이론이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굉장히 이제 이런 인과 그래프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명한 사례이고 역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연구 문제였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이런 사례를 통해서 우리는 단순히 어떤 잠재적 결과 분석틀 하에서 비교 가능한 대상을 분석함으로써 인과 효과를 추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그 인과 효과에 대한 어떤 그 선택 편향의 원인이 무엇이고 그 인과 효과가 어떤 연결고리를 통해서 나타나는지에 대한 그런 구조적인 이해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는 걸 우리는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인과 그래프를 통한 어떤 코로나19에서의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의 어떤 인과 효과를 추정한 하나의 연구를 제가 소개를 시켜드리고자 해요. 자, 여기서는 디렉티드 에이시클릭 그래프를 이제 이렇게 그리고 있는데 사실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게 이 디렉티드 에이시클릭 그래프, 인과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리고 있다라고 생각은 들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여기 있는 제가 소개드리는 대부분의 논문들은 뭐 워킹 페이퍼나 아니면 프리프린티드라고 해서 저널 심사 전에 이렇게 공개 어떤 심사나 공개 어떤 리뷰를 목적으로 이렇게 공개되어 있는 어떤
연구들이기 때문에, 즉 어떤 연구의 어떤 저널 심사를 거치기 전에 연구의 후보들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소개드리는 모든 연구들이 다 완전한 연구라고, 어떤 방법론적으로 굉장히 완성도가 높은 연구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좀 비판적으로 그런 것들을 보자는 관점에서 한번 어떤 관점에서 이러한 인과관계 추정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지를 같이 한번 비평해 보는 게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여기서는 지금 이 인과그래프를 어떻게 그리고 있냐라고 하면은, 먼저 소셜 디스턴스 폴리시, 즉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에 대한 원인이 있고, 그것이 어떤 시민들, 개인들의 어떤 이동성에 영향을 미치고, 어떤 집에 머무는 시간을 더 증가하게 만들고, 또 외부 야외 활동을 또 줄이게 만들고, 이런 개인들의 어떤 행동 패턴과 이동 패턴에 영향을 미치고,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결과로서 코로나19의 어떤 신규 확진자에 영향을 미친다 라고, 이렇게 어떤 중재 요인으로서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가정하고 있냐면은, 여기서 이제 I가 이제 그 개인, 인디비주얼 레벨인데, 이런 개인의 어떤 이동성에 영향을 미치는 건 어떤 개인의 고정되어 있는 영향이 있겠죠. 뭐 성별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교육 수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 분석에 포함된 이 몇 달 사이에는 고정되어 있을 거기 때문에, 뭐 직업이라든지 교육 수준, 이런 어떤 소득 수준, 이런 것도 뭐 두세 달 사이에 막 그렇게 변하는 변수가 아니기 때문에, 두세 달만 딱 고정놓고 본다면 개인에 따라 고정되어 있는 변수죠. 그래서 이걸 이제 DI로 표현을 했고, 그것이 어떤 공통의 원인이 되어서 어떤 개인들의 행동 패턴에 영향을 미치고, 또 어떤 개인들이 어느 지역에 사는지에 대한 영향을 미쳐서 이런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에 영향을 받는지 여부에도 영향을 미친다라고 가정을 하고 있어요. 또 그럼 또 이번에는 이 개인에 대한 요인이 아니고, 이런 C가 여기서 카운티, 즉 미국의 어떤 도시, 어떤 행정 구역을 나타내는 그런 단위라고 볼 수 있어요. 뭐 대략적으로 미국에는 전체적으로 약 3천여 개의 어떤 카운티가 있다라고 이해하시면은,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의 크기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시리보다는 카운티가 좀 더 큰 개념이긴 해요. 근데 어쨌든 이 카운티의 어떤 요인들이 있죠. 그 카운티 안에서의 어떤 뭐 인구 밀도나, 아니면은 뭐 대학교, 혹은 뭐 거기서의 어떤 직업 분포, 이런 것들이 뭐 두세 달 사이에는 크게 변하지 않는 그런 요인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해당하는 요인이 개인의 개인의 이동성에도 영향을 미치고, 또 신규 확진자, 그 지역의 신규 확진자에도 영향을 미친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또 어떤 시간에 따라 그러니까 시간에 따른 어떤 효과, 뭐 1월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이렇게 그 시간에 따라서 고정된 효과가 있죠. 예를 들어서 뭐 국경일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다른 뭐 행사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대학교에 개학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시간에 따른 효과도 어떤 사람들의 이동 패턴과 어떤 코로나19의 신규 확진자의 공통의 원인이라고 가정을 했어요. 그리고 또 여기서는 R은 이제 region이라고 해서 좀 더 이제 넓은, 쉽게 말해서 뭐 주라고 생각해도 좋고, 주보다는 좀 크게 어떤 뭐 남부 지역, 뭐 서부 지역, 뭐 이렇게 미국을 흔히 나누잖아요. 그렇게 이해를 하셔도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남부 지역 같은 경우는, 제가 살고 있는 노스캐롤라이나도 이제 남부의 주 중에 하나인데, 뭐 텍사스라든지 뭐 플로리다라든지 뭐 애틀랜타가 있는 조지아라든지, 이런 남부 지역 같은 경우는 좀 공통의 어떤 문화와 어떤 그런 정치적 성향을 공유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을 시행하는 것과, 또 어떤 사람들의 어떤 그 지역의 사람들의 이동 패턴의 공통의 원인으로서 영향을 미치는 변수라고 가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네 개의 어떤 좀 굉장히 좀 넓은 의미에서의 공통의 원인을 분석을 하고 있고, 정의를 하고 있고, 또 다른 어떤 효과로서 어떤 그 중요한 컨파운드를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시간에 따라 변하는 어떤 선택 편향을 이제 어떻게 가정하고 있냐면은, 어떤 그 카운티, 그 도시 내에서 시간에 따라 변하는 다양한 요인들이 있죠. 그쵸? 그 다양한 요인들은 실제로 이제 그 카운티에서의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시행 여부와, 그리고 그 카운티에서의 코로나19의 확진자의 공통의 원인으로서 작용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의 핵심 가정은
이 어떤 카운티 레벨에서의 어떤 시간에 따라 변하는 다양한 요인들은 이런 개인의 어떤 그 지역에서 어떤 그 개인의 이동 패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그러면은 우리가 이러한 인과 그래프 하에서는 어떻게 인과 효과를 추정할 수 있는지, 그거를 이제 front door adjustment, 뭐 앞문 조정 효과, 조정 전략이라고 이제 하는데, 이게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주데아 펄이라는 이제 UCLA 교수님이 이런 인과 그래프를 이제 창시한 컴퓨터 사이언스의 교수님이신데, 그분이 이제 이런 제안을 한 대표적인 어떤 인과 그래프의 활용 전략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강의에서 어느 정도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너무 또 구체적으로 또 반복해서 하지는 않을게요. 혹시 좀 궁금하신 분들은 이전에 어떤 다양한 인과관계를 추정하고자 하는 어떤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소개를 한 그런 지난 강의에서의 어드밴스드 파트를 좀 참고를 하시면 조금 더 이해를 하기 쉬우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쉽게 얘기를 하면은 이걸 지우고서 설명을 다시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쉽게 설명을 하면은 먼저 두 개의 회귀 분석식을 분석함으로써 효과를 분석하고자 하는 거예요. 즉 이것과 이렇게 먼저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과 정책의 효과가 이제 사람들의 이동 패턴에 미치는 영향을 먼저 분석을 하는 거죠. 그렇게 분석하는 게 좋은 게 뭐냐면은 분석을 했을 때 얘와 얘를 통제를 하는 거예요. 제가 다시 그릴게요. 이거를 먼저 분석을 하되 이 지역에 따른 이런 이 남부 지역이나 서부 지역 이런 지역에 따른 어떤 변화와 그리고 그 개인에 따른 고정된 그 어떤 효과 즉 인디비주얼 레벨에서의 어떤 픽스 이펙트를 고려를 함으로써 이 첫 번째의 어떤 효과를 우리가 분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컨파운드는 사실 이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에는 영향을 미치지만 여기에는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지금 이 첫 번째 회귀 분석식에서는 어떤 선택 편향으로서의 영향을 미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인과 효과를 추정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식을 이렇게 분석을 하고자 하고 있어요. 물론 여기서는 이 뭐 트럼프 쉐어라고 하는데 이거는 그저 공화당 지지 성향이 높은 그런 도시에서의 어떤 차이가 얼마나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추가한 인터랙션에 불과하고 실제 이제 중요한 거는 이 팔리시 이거의 어떤 메인 효과를 보는 게 이제 주된 연구의 목적이 되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전략은 뭐냐라고 하면은 이것을 이제 따로 분석을 하는 거예요. 이거. 자, 그랬을 때도 마찬가지로 이 카운티에서 고정되어 있는 그런 픽스드 이펙트를 통제를 했고 또 그 시간에 따른 어떤 그런 효과도 그러니까 타임 픽스드 이펙트도 이제 추가를 함으로써 이러한 효과를 고정을 하고 통제를 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백도어 패스가 열려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confound라는 이 정보는 여기에도 이렇게 흘러가죠. 여기에 흘러가고 또 이 방향을 따라서 여기에도 흘러가서 이 정보는 또 여기에도 이렇게 흘러가서 담겨 있죠. 즉, 여기서 이제 어떤 그 카운티 레벨에서 시간에 따라 변하는 그런 교란 요인은 어떤 선택 편향의 요인으로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통제하지 않으면 우리는 인과 효과를 제대로 추론할 수 없죠. 그러면은 여기서 어떻게 통제를 하느냐? 바로 이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라는 이거를 이렇게 딱 통제하고 나면은 이렇게 가는 이 경로가 막히죠. 그럼으로써 이런 어떤 변수를 통제를 함으로써 이런 어떤 백도어 패스를 블락하고 그럼으로써 인과 효과를 추정할 수 있다라는 게 두 번째 회귀 분석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리그레션 2를 보면은 여기 팔리시를 지금 통제를 하고 있죠. 여기서 제가 설명드린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팔리시를 통제를 하고 있고 그 무브먼트 이 무브먼트가 이 코로나19의 신규 확진자에 미치는 영향을 두 번째 식에서 분석을 하고 있어요. 너무 좀 지저분해졌으니까 지우고 다시 설명을 하자면 그래서 이 첫 번째 식에서 추정하는 이 베타 1은 이걸 추정하죠. 이거 베타 1 그쵸? 그리고 두 번째 식에서 이렇게 추정하는 거는 여기서도 이제 베타 1을 추정을 하죠. 파란색 베타 1 그쵸? 이걸 통제한 상태에서 그쵸? 그랬을 때 그러면은 최종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어떤 신규 확진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어떻게 분석할 수 있냐면은 그 체인 룰에 따라서
베타 1 곱하기, 그러니까 빨간 베타 1, 즉 첫 번째 회귀 분석식에서 구한 그 베타 1 곱하기 두 번째 회귀식에서 계산한 베타 1, 파란색 베타 1을 곱함으로써 이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의 인과적인 효과를 추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전략이 프런트 도어 어저스먼트라고 부르는 거고, 이 지금 연구에서 이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의 인과 효과를 추정하는 전략으로서 활용이 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보면은 사실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이런 어떤 비교 가능한 대상, 어떤 카운터 팩추얼을 구함으로써 그 비교 가능한 통제 집단을 구성함으로써 인과 효과를 추정하고자 하는 그런 잠재적 결과 분석 틀과는 굉장히 다른 접근을 취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쵸? 자, 그럼 이런 인과 그래프도 사실 굉장히 유용한데,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인과 그래프를 어떤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분석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굉장히 간단해요. 인과 그래프는, 그러니까 여기 인과 그래프에서의 인과 효과의 추정은 그런 인과 그래프가 정확하게 정의됐을 때에만 비로소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이제 추정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인과 그래프가 정확하게 가정이 되고 있는지를 판단을 하는 것이 가장 이제 중요한 어떤 기준이라고 볼 수 있죠. 대표적으로 여기서는 지금 이 프론트 어저스먼트가 사실 실제 연구에서는 거의 쓰이지 않는 전략이라고 하는데, 왜 그러냐면은 사실 이런 상황을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런 어떤 이 카운티 레벨에서 시간에 따라 변하는 그 어떤 공통의 원인을 찾는데, 이게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에는 영향을 미치고 또 코로나19의 신규 확진자에는 영향을 미쳐야 하는데, 이게 가운데 있는 이런 사람들의 어떤 행동 패턴에는 영향을 미치지 말아야 되거든요. 이런 상황을 찾기가 사실 쉽지가 않기 때문에 현실의 많은 연구들에서 사실 그런 프론트 도어 어저스먼트 연구가, 그러니까 전략이 많이 활용되지는 않는 건데, 그러니까 실용성이 좀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그런 카운티 레벨에서 시간에 따라 변하는 요인이 다양하게 있을 텐데, 그런 예를 들어서 뭐 날씨라던가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런 뭐 날씨라던가 이런 것들이 단지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에만 영향을 미치고, 또 그러니까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에만 영향을 미치고 또 신규 확진자에만 영향을 미치는데, 이런 그 개인들의 어떤 행동 패턴, 이동 패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과연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까라는 이런 의구심을 품을 수 있죠. 그렇죠? 만약에 이런 요인이 이런 무브먼트, 시민들의 행동 패턴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면은 여기서 추정한 이런 추정치가 인과 효과가 아닐 수도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이처럼 이런 인과 그래프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척도는 바로 인과 그래프가 사실과 부합하게, 현실과 부합하게 제대로 가정이 되고 정의가 되었는지를 판단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두 번째 인과 그래프 활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 사실 이 부분도 좀 설명을 드려야 될까 고민을 했는데, 왜냐하면은 사실 이 부분은 그렇게 짧게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닐 것 같아요. 사실 베이지안 통계 혹은 베이지안 추정은 사실 굉장히 내용이 많고, 어떤 베이지안 통계가 어떤 독립적인 과목으로 여러 과목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통계에선 중요한 개념이고 굉장히 중요한 어떤 연구의 방법 접근인데, 이거를 뭐 제가 그래서 이 베이지안 어떤 통계나 아니 베이지안 추론, 그리고 이제 그것을 기반으로 하는 어떤 베이지안 네트워크에 대해서 제가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인과 그래프가 이 베이지안의 어떤 베이지안의 어떤 철학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용하고 많이 쓰인다라는 그냥 그런 개념만을 저는 여러분들한테 여기서 전달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럼 베이지안이라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사실 이거를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죠. 베이지 정리를 얘기하지 않을 수 없고, 또 빈도주의와 베이지안의 어떤 차이를 또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사실. 사실 빈도주의는 대부분의 어떤 가설 검정, 뭐 회귀 분석 이런 대부분의 어떤 통계 기초를 배웠을 때 배우는 그런 여러 가지들이 기본적으로 깔고 있는 어떤 주의를 빈도주의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빈도주의와 베이지안은 그 확률이라는 거를 정의하는 방식이 달라요. 우리가 흔히 아마 확률 통계 교과서에서 동전이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올 확률이 2분의 1이라고 정의를 했을 때, 실제로 우리가 동전을 5번 던지면은
딱 2분의 1 혹은 10번을 던지면 딱 5번, 5번 이렇게 앞면 뒷면이 나오는 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2분의 1의 확률이라고 정의를 하는 거는 그거를 반복적으로 100번, 1000번, 10,000번 던졌을 때 평균적으로 0.5, 2분의 1 확률로 앞면과 뒷면이 나온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앞면이 나올 확률이 2분의 1이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반복적으로 어떤 선택된 표본이 특정 사건에 속하게 될 어떤 빈도와 경향, 어떤 frequency나 어떤 propensity로 확률을 정의를 하고자 하는 접근이 바로 빈도주의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고, 우리가 흔히 배우는 어떤 가설 검정이라든지 뭐 회귀 분석이라든지 거기서 나오는 어떤 p-value라든지 confidence interval이라든지 회귀 분석에서 도출된 그런 confidence interval은 이렇게 반복적으로 어떤 population에서 샘플을 뭐 100번을 뽑아서 분석을 했을 때 어떤 그런 추정치가 어떤 구간에 포함될 확률이 뭐 95번, 95%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이런 빈도주의의 어떤 확률에 대한 정의에 기반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반면에 베이지안의 정적 정의로서의 확률이라는 건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확률이 사실은 베이지안의 확률이에요. 즉 무슨 말인가 하면은 누군가 예를 들어서 어떤 얘기를 하면은 야, 그 친구의 얘기는 사실 뭐 한 반만 믿고 반은 그냥 걸러들으면 돼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그 친구는 주로 거짓말을 많이 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그 친구의 주장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 그 친구가 사실을 얘기할 확률이 2분의 1밖에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면은 사실 그거는 그 친구의 어떤 그러니까 사실을 얘기를 할 거라고 사실을 얘기할 거라는 그런 믿음의 어떤 사전적인 믿음이 있죠. 그 친구는 과거에도 그냥 한 거짓말을 많이 하는 친구야 라는 그런 사전적인 믿음이 있고 사전적인 믿음을 통해서 그런 어떤 주장의 어떤 신뢰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판단을 하죠. 이게 정확하게 베이지안의 어떤 접근으로서의 확률이에요. 즉 베이지안적 접근으로서 어떤 동전이 던졌을 때 앞면이 2분의 1이 나오는 확률을 정의를 한다면은 과거에도 동전을 내가 던져봤을 때 2분의 1의 확률로 앞면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이런 동전을 던졌을 때 지금 2분의 1의 확률로 나온다라는 그런 주장에 대한 앞면이 나올 거라는 그런 주장에 대한 신뢰도가 2분의 1이다 라고 주장하는 게 베이지안적인 확률의 정의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이런 베이지 정리에 기반을 하고 있는 건데 자세하게 뭐 이거에 대해서 사실 이 베이지 정리는 뭐 중학교 아마 고등학교 뭐 통계에도 포함되어 있는 간단한 수식이라서 제가 여기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진 않을 건데 그냥 그 개념적으로 베이지안의 접근은 이런 어떤 사전 확률을 가지고 있고 그런 사전 확률에다가 여기서 보통 E라고 표현하는데 에비던스 그러니까 새로 관찰한 결과 어떤 새로운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전에 대한 사전 확률을 알고 있고 뭐 예를 들어서 그 친구가 예전에 뭐 거짓말을 얼마나 했다라는 그런 사전 확률을 알고 있고 또 방금도 어떤 얘기를 했다 즉 그 관찰을 알고 있을 때 그거를 더함으로써 그걸 기반으로 그러면은 그 친구가 이제 어떤 또 다시 내일 만났을 때 그 친구가 또 거짓말할 확률 즉 사후 확률을 업데이트를 하고자 하는 것이 베이지 정리에 기반한 베이지안 어떤 추론의 가장 기본 어프로치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은 사전 확률을 가정을 하고 그 사전 확률에다가 내가 지금 현재 데이터를 통해서 관찰한 결과를 바탕으로 업데이트를 해서 이 사후 확률을 업데이트하고 이런 거를 베이지안 업데이트라고 부르고 혹은 뭐 베이지안 러닝이라고도 불러요. 그랬을 때 그러면 또 다른 데이터가 오면은 이 사후 확률이 이제 다시 사전 확률이 되고 또 다른 새로운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또다시 또 업데이트를 해서 사후 확률을 또 업데이트하고 이런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을 하는 것이 베이지안 추론, 베이지안 인퍼런스의 어떤 기본적인 가장 기초적인 접근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랬을 때 그럼 베이지안 네트워크라는 게 뭐냐라고 하면은 그 베이지안 네트워크는 사실 인과 그래프를 기반으로 한 어떤 베이지안 추론을 하고자 하는 그런 접근을 베이지안 네트워크라고 불러요. 이것을 이제 그러니까 베이지안 추론을 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동시에 이러한 구조가 어떤 네트워크 구조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이제 베이지안 네트워크라고 부르는데 이게 이제 이 베이지안 네트워크를 설명하는 가장 많이 이렇게 드는 예시 중에 하나예요. 자, 왼쪽 같이 이렇게 어떤 그러니까 잔디가 젖고 젖지 않는 것에 대한 어떤 인과 그래프를 우리는 한번 떠올려 보죠. 그랬을 때 이 비가 오는 것은 인과적인 효과가 있어서
이렇게 잔디가 젖도록 만드는데 인과적인 효과가 있죠. 그리고 이 비가 오면은 스프링클러를 뿌리지 않죠. 그쵸? 비가 안 올 때는 뿌리고. 그러니까 비가 오고 안 오고의 여부는 스프링클러를 켜고 키지 않는 거에 대한 직접적인 인과 효과가 있고, 또 스프링클러를 키는 것은 잔디를 적게 만드는 데 어떤 직접적인 인과 효과가 있죠. 자, 이런 어떤 인과관계,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표현한 인과 그래프를 구성을 하고 나면은 우리는 어떤 어떠한 요인의 확률, 사후 확률을 앞서 여기서 이 사후 확률을 구하는 데 있어서 이 사전 확률이 필요하다고 했죠. 그쵸? 이 사전 확률을 이런 인과 그래프에서의 어떤 원인으로서 모델링을 하는 거예요. 사실 굉장히 간단하죠. 그래서 쉽게 말해서 어떤 잔디가 젖을 이 확률에 대해서 조건부 확률을 계산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전, 그러니까 그 사전 확률을 이제 조건부 확률로 이제 가정을 해서 잔디가 젖는데 그 잔디가 젖는 거는 어떤 사전 확률과 어떤 조건부 확률에 어떤 영향을 받냐면은 어떤 비가 오거나, 그러니까 어떤 비가 오거나 아니면 스프링클러가 켜져 있거나 꺼져 있거나 하는 것에 어떤 그 사전적인 확률의 영향을 받아서 이 잔디가 젖고 젖지 않고 하는 어떤 사후 확률이 결정이 된다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 비가 오고 안 오고와 스프링클러가 켜지고 꺼지고가 직접적인 이런 원인으로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러면 이번에 스프링클러를 보면은 스프링클러는 그거의 원인이 비죠. 그쵸? 그래서 이 스프링클러가 꺼지고 켜진 이 사후적 확률은 우리는 비가 오고 말고 하는 이런 사전적인 어떤 확률의 영향을 받아서 정의가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 마지막으로는 이게 비가 오고 안 오고는 어떠한 원인도 없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이런 조건부 확률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세 가지, 비가 오고 안 오고, 잔디가 젖고 안 젖고, 스프링클러가 켜지고 꺼지고 하는 것에 어떤 확률의 어떤 그러니까 결합 확률이라는 거는 이 세 개 가지가 일어날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죠. 그랬을 때 우리가 이거를 이제 곱해서 결합 확률을 나타내고, 뭐 이런 결합 확률을 통해서 이런 결합 확률을 뭐 최대화하는 어떤 확률을 추정하기도 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쓰여요. 그리고 또 이런 베이지안 네트워크가 또 유용한 어떤 가장 큰 사례는 인과적인 시나리오를 예측한다는 거죠. 그래서 베이지안 네트워크는 기본적으로 어떤 인과관계를 고려한 어떤 시나리오 예측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이 쓰이고, 특히 뭐 머신러닝이나 딥러닝 기반의 베이지안 네트워크의 추론 방법도 굉장히 또 많이 연구가 되고 있는 방법론 중에 하나입니다. 뭐 대표적으로는 뭐 만약에 지금 비가 젖지 않고 스프링클러가 꺼져 있을 때 잔디가 젖어 있는 확률이 몇일까? 잔디가 젖어 있는 것을 관찰했을 때 비가 왔을 확률은 어떨까? 뭐 이런 다양한 인과 효과를 고려한 시나리오에 대해서 우리는 예측을 할 수 있고, 그를 통해서 다양한 어떤 예측을 통한 어떤 시나리오 전략을 수립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뭐 이런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계산을 하는 거를 여기서 수식적인 것을 설명을 드리지 않겠지만, 앞서 설명드린 그런 조건부 확률에 기반해서 사실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고, 만약에 관심 있는 분들은 제가 왼쪽에 이제 블로그 하나를 이제 링크를 해놨는데, 이 지금 여기 설명도 여기서 이제 따온 거기 때문에 여기를 한번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은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좀 이해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베이지안 네트워크를 활용한 어떤 코로나19의 검진과 확진에 대한 인과 구조를 고려한 어떤 확진율, 사망률 추정을 한 연구를 하나 소개를 시켜드리고자 하는데, 물론 이 연구도 뭐 그렇게 연구의 완성도 여부가 어떤 높은지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의문이 드는 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지안 네트워크가 뭐 코로나19의 어떤 연구에 있어서 이렇게 활용될 수 있다라는 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온 거예요. 앞서 제가 설명드렸던 그런 공통의 어떤 원인과 결과를 바탕으로 사전 확률과 사후 확률을 이런 조건부 확률을 통해서 계산을 하고 그것의 결합 확률을 계산한다라는 그 개념으로서 이해를 하시면은 사실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확진율이라든지 아니면 사망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런 왼쪽에 있는 인과 그래프를 통해서
어떤 조건부 확률과 그것의 어떤 결합 확률로서 이렇게 쭉 이 전체가 관찰될 이런 결합 확률을 계산을 하고 이 결합 확률을 최대화하도록 각각의 어떤 확진율이나 뭐 사망률을 추정하고자 하는 방법이 이 연구에서의 베이지안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있는 방법이에요. 제가 여기서 뭐 하나하나 일일이 뭐 설명을 드리진 않을 테지만 그 개념적으로 이 베이지안 네트워크가 이제 어떤 식으로 이 원인과 결과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이제 활용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만 그냥 개념적으로 그런 느낌만 조금 이해를 하신다면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이제 인과그래프의 활용이 사실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인과 효과의 발견. 그걸 이제 causal discovery라고 하는데 저는 이 부분이 사실 인과그래프가 최근에 각광받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고 또 우리가 사회과학 분야에서 특히 이런 인과그래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볼 가치가 있다라는 거를 강조하는 요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즉 데이터에 기반해서 인과주 구조를 발견하고자 하는 접근이에요.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서로 다른 인과구조는 서로 다른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도출하기 때문에 이거를 활용해서 데이터를 기반해서 변수 간의 인과구조를 예측하고자 하는 접근이에요. 예를 들어서 가장 단순하게 물론 이렇게 뭐 쉽게 되는 건 아니지만 이 데이터만으로 이게 인과구조를 추론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쉽지 않을 수 있음을 아마 이 강의를 쭉 따라오셨다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다양한 어떤 뭐 이론이라든지 뭐 다양한 어떤 도메인 날리지를 활용해서 보완하는 방법들 굉장히 활발하게 연구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 쉬운 어떤 예시를 들자면은 뭐 첫 번째 인과 구조를 살펴보면은 자 여기서는 지금 이 A와 Y 간에는 상관관계가 존재를 하죠. 왜냐하면은 이 V라는 공통의 공통의 원인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인과구조 두 번째에서 보면은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상관관계도 존재하지만 또 인과관계도 존재를 하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A와 Y 간에는 어떤 상관관계가 존재를 할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러면 인과구조 1과 2를 어떻게 구분하느냐? 만약에 인과구조 1과 인과구조 2는 A와 Y 간에는 똑같이 상관관계가 똑같이 발견이 될 테지만 만약에 V를 이렇게 통제를 하고 났을 때도 인과관계, 어떤 상관관계가 도출이 된다면은 그거는 인과구조 1보다는 인과구조 2가 더 적합할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인과구조 1은 V를 통제하고 나면은 이 인과관계가 사라질 거고 즉 상관관계가 성립이 되지 않아야 되는데 성립이 된다는 거는 이런 인과효과가 존재할 거다 라고 이젠 가정을 하고 이 인과구조 1보다는 인과구조 2가 더 적합한 어떤 인과적인 모델을 설명하는 네트워크 그래프일 거다라고 보는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통해서 이런 구조면 이렇게 될 건데 실제로 데이터를 해보니까 이렇다. 이러니까 이런 구조가 맞을 거다. 이런 추론을 하는 게 바로 causal discovery, 인과 효과의 발견이에요. 자, 이것이 사실 또 제가 이 인과 효과의 발견, causal discovery가 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런 머신러닝과 딥러닝 분야에서 최근에 가장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인과 추론의 문제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뭐 머신러닝이 이제 예측을 중점적으로 하고 이런 계량 경제를 중심으로 한 어떤 이런 인과 추론의 방법이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또 최근에 이제 많은 연구자들이 어떤 머신러닝과 딥러닝을 활용을 해서 인과 추론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많이 연구를 하고 있고 반대로 머신러닝과 딥러닝의 어떤 기법을 통해서 인과 추론의 어떤 인과적인 어떤 구조를 발견하고 예측하는 거를 또 강화하는 어떤 새로운 분야에 대해서도 예측을 하는 어떤 연구를 하는 것이 굉장히 이제 활발하게 돼서 저는 사실 굉장히 훌륭한 이제 많은 연구자분들이 이러한 접점을 찾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머지않아서 어떤 인과 추론과 어떤 예측 기반의 딥러닝과 머신러닝 방법론의 어떤 접점을 효과적으로 찾을 수 있을 거라고 굉장히 낙관적으로 기대를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인과 효과가 굉장히 머신러닝과 딥러닝의 어떤 중요한 역할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인과 추론에 있어서도 굉장히 이제 중요한 어떤 획기적인 어떤 브레이크스루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한 가지 그러면은 조금 그걸 설명드리기 위해서
코로나19의 사례에서 활용된 그 인과 효과 발견의 어떤 예시를 하나를 들어드리고자 하는데, 어떤 상반된 인과 구조에 대한 어떤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활용될 수 있어요.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연구가 그렇게 잘 설계되고 어떤 방법론의 완성도가 높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어떤 한번 같이 비평을 하는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비타민 D의 섭취가 코로나19의 예방에 인과적인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한번 떠올려 봤을 때, 이 저자들은 지금 왼쪽과 오른쪽에 두 가지의 인과 그래프를 제안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그 비타민 D의 섭취가 코로나19 발병에 직접적인 인과적인 효과가 있는 그런 그래프이고, 오른쪽 그래프는 비타민 D 섭취가 직접적인 인과적인 효과가 없는 그래프예요. 그랬을 때 그러면은 왼쪽 그래프가 맞는 걸까? 혹은 오른쪽 그래프가 맞는 걸까? 이거를 어떻게 판단을 하냐면은 먼저 프리딕션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왼쪽 그래프가 맞다면은 이런 데이터상에서 이런 효과가 발견될 거야. 혹 똑같이 오른쪽 그래프가 맞다면은 데이터상에서 이런 그래프가 발견이 될 거야. 데이터상에서 이런 결과가 발견이 될 거야. 그래서 실제로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까 어떠한 예측이 더 실제 데이터와 부합한지를 판단함으로써 왼쪽과 오른쪽의 그래프 중에서 어떤 것이 좀 더 타당하다고 볼 수 있는지를 평가하고자 하는 게 바로 코잘 디스커버리의 가장 쉬운 예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그런 과정이 여기서는 엄밀하게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이 연구가 저는 완성도가 높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 코잘 디스커버리의 어떤 기본적인 접근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연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보면은 여기서 지금 하이 프리벌런스 하이퍼 D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비타민 D 결핍증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하나만 예를 들어보면은 비타민 D 결핍증이 높은 나라에서는 만약에 이 코잘 모델 A가 맞다면은, 실제로 이 P가 이제 프리딕션인데, 그게 맞다면은 실제로 그 P 부분이 프리딕션이고, 이 코잘 모델 하에서는 실제로 이 비타민 D 결핍증이 많은 나라에서는 코로나19의 감염률이 더 높아야 되고, 반대로 비타민 D 결핍증이 낮은 국가에서는 이런 어떤 코로나19 감염률이 낮아야겠죠. 근데 실제로 여기서 O로 나타나는 게 실제로 데이터상에서 옵저베이션, 실제 관찰되는 결과인데, 실제 관찰되는 결과에서는 이렇게 일치하는 결과가 나오죠. 근데 반대로 코잘 모델이 아니고 실제로 비타민 D가 코로나19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두 번째 모델을 생각했을 때, 두 번째 모델에서는 그 예측이 높으면 조금 높거나 아니면 베이스라인 그냥 거의 비슷할 거다라고 예측을 했는데, 우리가 방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실제 결과는 그렇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인과 모델 A에 의한 예측이 비인과 모델 B에 의한 예측에 비해 관찰되는 결과와 더 부합하기 때문에 이런 코잘 모델 A가 더 적합한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비타민 D의 섭취가 코로나19 예방에 인과적인 효과가 있다라는 가설이 어느 정도 지지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연구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데이터 기반의 어떤 인과 효과를 발견하고자 하는 그런 접근을 보여주고 있죠. 자, 이렇게 그러면은 인과 그래프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봤고, 또 인과 그래프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세 가지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소개를 드렸는데, 마지막으로 그러면 저희가 이제 이 강의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잠재적 결과 분석 틀과 어떤 관계가 있을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강조를 하고 이 어드밴스드 파트를 마치고자 합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사실 이런 인과관계에 대한 어떤 근거에도 어떤 수준이 있다라고 했죠. 단계가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제가 강조를 드렸을 때는 이 회귀 분석은 이 관찰된 교란 요인을 통제한 상태에서 조건부 상관관계를 추정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뢰도의 근거 수준이 낮다라고 했죠. 하지만 우리가 만약에 이런 인과 그래프에 대한 이해 없이 그냥 잠재적 결과 분석들 하에서만 생각한다면, 이 회귀 분석은 조금 인과관계를 추론하는 데 있어서 부족한 점이 많아요. 하지만 그 인과 그래프를 잘 이렇게 구성을 하고 정의를 하고, 그 인과 그래프에서 꼭 통제가 되고 고정이 돼야 하는 요인들을 모두 통제 변수로 만약에 포함을 해서 회귀 분석을 한다면, 우리는 비로소 이제 그런
회귀 분석은 근거 수준이 충분히 높다라고 인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강조를 드리고 싶은 거는 회귀 분석, 일단 기본적으로 회귀 분석만으로는 인과관계를 정확하게 추론하는 데는 여러 가지 한계가 많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회귀 분석만 가지고는 인과관계를 정확하게 추정할 수 없다라고 보는 게 좀 더 일반적인 관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만약에 회귀 분석을 통해서 분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은 저는 꼭 이런 인과그래프에 대해서 고려를 해보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석하고자 하는 그런 인과관계에 있어서 어떤 선택 편향의 원인에 대해서 그래프로 표현을 하고 그런 백도어 패스를 분석함으로써 내가 포함하고 있는 그런 통제 변수가 그런 백도어 패스를 충분히 차단함으로써 인과 효과를 제대로 추론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평가를 하고, 만약에 그럴 수 있다면은 회귀 분석을 통해서 분석한 그런 분석들도 충분히 뭐 자연 실험에 버금가도록 그런 근거 수준이 충분히 높다라고 많이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잠재적 결과 분석틀뿐만 아니라 이런 인과 그래프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강조를 드리고 이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